해주세요, 동진 씨. 아,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놀라셨죠? 아버지께 인천에 한번 불러볼까요? 인천아. 인천아. 네, 아니지. 네. 이거 어디서 방송하는 거예요? 고개를 좀 숙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 뭐야? 아, 이런 거였어요? 아, 동준아. 뭐 울어, 우리는 재밌게 해야지. 아빠 사랑하는 거 내가 알잖아. 아빠. 그치?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 정직하면 이 세상은 꼭 기회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잘 돼. 꿈을 꿀 수 있도록 적극 이뤄줄게. 걱정이마. 아들 화이팅 해. 화이팅. 아들이 치과하고 못 치과하면 아빠는 들고 달성하리라 믿는다. 하자 하자. 화이팅. 우리 을미는 어디를 가더라도 잘한다 봐봐. 그렇게 믿어. 네. 사랑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감동이 있는 그런 영상을 보다 갑자기 제가 나와가지고 눈물을 훔치고 나왔는데요. 저 아세요? 네, 5분 정도 아시나요? 저는 KBS 아나운서고요. 요즘 KBS 이텔레비전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정도까지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선생님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부터 주일 저녁 6시부터는 황금의 펜타곤 시즌3 박명수랑 같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도 6시에 우리가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행사에 사회를 맡아달라고 처음에 제안을 들었을 때 제목을 듣고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은퇴 설계 콘서트였어요. 근데 은퇴 설계를 하는데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안에는 큐시트와 대본이 들어있는데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간중간에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비를 털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 행사를 준비해주신 곳에서 국민연금과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선물들 그리고 은퇴 설계를 준비해주신 희망디자인 프로젝트 은퇴 설계 콘서트 준비해주신 도심권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하신다거나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바로 대답을 해주신다거나 목소리가 크시다거나 그러면 선물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볍게 우리 몸풀기 퀴즈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은퇴 설계 콘서트 시즌 2입니다. 오늘은 자녀편이에요. 그래서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이건데 그렇다면 시즌 1은 어떤 주제였을까요? 시즌 1 누구 관계? 예, 우리 가방 메신 분 부부 관계 정답! 예! 여분께 선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편에도 오셨었나요? 네. 그러시군요. 역시. 네,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와주셔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300여 분 가까이가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 오셨고 또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주제는 바로 자녀편입니다.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와 자녀가 함께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날이니만큼 오늘 내가 자녀와 함께 왔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먼저 여기 선물 드리고요. 네, 우리 아버님, 저 부채 흔들고 계신 분 선물 주시고, 그 옆에 어머님, 한 가족은 아니세요? 네, 따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줄에 계신 분 선물 주시고, 네, 여기 맨 앞에 어린이랑 오셨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얀 옷 입으신 분도 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기회는 많으니까 한번 타신 분은 손 또 드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은퇴 설계 콘서트를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부부관계 중심으로 하셨고, 이제 자녀편, 그리고 다음에는 뭐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사실 은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됐습니다. 심지어 저도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근데 저보다도 훨씬 더 연배가 있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래는 진짜 이게 현실이고 내 앞에 직시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뭔가 소통하는 느낌,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를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뭐 부모와 자녀 와주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또 연령대도 굉장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의 그 취향을 저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즐겁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서울 시민과 공감하기 위해서 지어진 바로 이곳 서울시민청에서 해주셨는데, 제가 서울시에만 평생을 살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30여 년을 서울 시민으로 살았는데 오늘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혹시 저처럼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너무 많다. 어떡하지? 여기 앞에 네 분 드릴게요. 앞에 네 분. 네. 여기 진짜 선물이 나가니까 팍팍. 예. 예, 아버님 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목소리 큰 분. 네. 5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서울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 사실 저도 받아요. 박원순 시장님 이후에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좋은 건물도 마련하시고, 살짝 덥긴 하지만 뭐 시원한 이곳에서 이렇게 또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또 우리 시장님과 함께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우리 박내학 의장님께 여러분께 잠시 인사드리신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네, 의장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서울시의회 의장 박내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퇴 설계 콘서트, 제가 바로 이제 은퇴할 사람이거든요. 서울시 의장을 하면 이제 그만 시요 그만해야 돼요. 반납할 시기도 됐고, 요즘에는 또 이 100세 시대, 백수를 이제 하시는 시대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춰서 또 우리 인생 이모작 시대, 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백수 시대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은퇴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2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민연금공단 본부장 이수민 어디 계세요? 본부장님, 박수 한번 드리세요. 이런 자리를 제공해 주신 것이 참 고맙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가짐으로써 우리가 인생 이모작 시대에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서 이 백수를 멋지게 보낼 건가도 생각할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우리 못지않게 우리 또 시의원님들 이렇게 줄줄이 오셨어요. 망원시장에 두부를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시는 우리 김진철 의원님, 우리 또 중랑의 성백진 의원님, 또 우리 중랑의 김동순 우리 왕, 우리 광진의 김성갑 우리 의원님, 또 우리 김희걸 의원님, 또 우리 시의원 또 김희걸 의원님, 박수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분들도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이모작 시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
유럽에 어디를 가서 보니까요, 임시기금도 한 3번 이상 쓰게 되면 30년 계약을 해버려요. 내가 일할 때까지 하는 거. 미국 비행기들 타보면 스튜디오스들이 할머니들 많죠. 또 유럽에나 어디 가서 보면 할아버지들이 그 접시도 갖다 날리고, 밥상 차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모작 시대 40분이나 벌써. 우리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와 있는데요. 또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서울시에서도 또 인생 이모작 50+ 이런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서울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가시고 서울 시민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들, 또 메리스도 저 어느 이제 단계 다 와 있지 않습니까? 활기차게 우리 또 대한민국 서울을 이끌어 갑시다. 자,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이크를 받지 않습니다. 네. 혹시 상품 필요하시면 이따 손 들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100세를 산다는 게 이제 실감이 나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도 90세에 가까우신데 정정하십니다. 약간 허리 불편하신데 아주 건강하시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실 뭐 12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어쩌면 앞으로 살 시간이 더 많은데 그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을 어떻게 하면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노년이라는 것이 사실 건강이 받쳐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걱정 많이 하는 것이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 후 노후 설계 이럴 때 가장 관심 많으신 부분은 바로 돈이죠. 네.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무 설계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할 그런 내용들로 꾸며볼까 합니다. 한국재무설계 오종윤 대표이사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요. 오늘 이분 모시고 앞으로의 우리 재무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볼게요.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종윤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 이런 강의 요청을 들었을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오늘 정말 제가 가슴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많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동상이몽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칼럼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따가도 하겠지만 분명히 같은 공간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고 하면 누구라고 하죠?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존재를 물어보면 누구라고 하죠?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한 공간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그 관계가 들어가서 보면 정말 너무 갈등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주제로 보도록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신한은행으로 직장을 시작을 했다가 프루덴셜에서 한 5년 그리고 한국재무설계를 창업을 해서 정말 10년 정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신한은행을 나올 때 제가 신한은행을 그만두게 됐던 계기가 그때 동아은행을 인수하고 또 우리 선배님들이 은퇴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100세까지 살아야 될 텐데 50세 은행을 그만두면 뭐하고 살지? 그래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평생 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은행을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 저희 부모님들은 좋으셨겠어요? 나쁘셨겠어요? 좋았습니다. 엄청 싫어하셨겠죠. 왜냐하면 은행 다니다가 보험설계사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현재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저는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정년연장, 임금 피크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임금 피크제를 원하시나요? 정년 연장을 하시는 걸 원하시나요? 원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분들은 부모님들의 어떤 이런 그 정년 연장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서로 다르죠. 같은 그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자, 두 번째,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제가 학생들한테 여쭤본 그 질문을 했는데, 자, 나는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집을 아무도 안 가지고 계세요? 다 집 없는 분들 여기 오셨어요. 자, 그러면 집값이 내렸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학생들에게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내렸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네들이 지금 여기서 학교 다니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월세나 전세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올랐으면 좋겠냐 내렸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전부 다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아,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손을 들게 해봤어요. 자, 너네들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내렸으면 좋겠느냐. 자, 올랐으면 좋겠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누가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자, 그럼 내렸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 전원이 있는 거죠. 집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지금 그 동네 아줌마들이 혹시나 집을 싸게 내놓으면 왕따를 시켜면서까지도 집을 올리려고 하죠. 집값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작 자기 가장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집값이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뭐를 못해야 아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 단위 내에서 부모하고 또 그리고 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엄마 아빠는 외식하는 거 뭐 싫어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모님의 노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라고 할 때 설문조사를 하니까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나와요? 자녀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나와요?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나와요? 사회가 책임져야 된대요. 근데 부모님들은 누가 책임져주기를 좀 원해요. 그래도 자녀들한테 또 다 썼는데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애들은 그 70%가 사회가 모셔야 된대요. 근데 부모님들은 70%가 아이들이 그래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걔네들한테 평생 쏟은 게 얼마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금 집을 대부분 이렇게 큰 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을 이용해서 영국이지론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지금 계속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부모님들은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영국이지론을 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다죠. 이걸 가지고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는 관점이 부모와 자녀 세대에서 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른 주제들도 같이 한 번씩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법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은 한번 잘 보실 수 있으시면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시고 잘 보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야 돼요. 그걸 그냥 팩트라고 하는데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평균 그 출산 숫자가 80만 명이었잖아요.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씩을 애를 낳았어요? 전체 태어난 한 명, 뭐 2명 했는데 평균적으로 1.0명에서 1.3명 정도의 출산율을 보였는데 몇 명씩 태어났을까요? 이정민 아나운서님 아세요? 너무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예뻐서. 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0년 이후로 평균 45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그 지금 베이비부 세대들은 55년에서 63년, 그 이분들은 평균 80만 명씩. 그리고 그 이후에 73년까지는 평균 90에서 100만 명씩 태어났었어요.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수명, 인구 구조, 고령화, 출산율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우리 베이비붐 세대분들께서 돌아가실 거잖아요. 이분들이 돌아가실 텐데 몇 명씩 돌아가시냐면 1년에 80만 명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5만 명씩 돌아가시거든요, 1년에. 근데 그때는 1년에 한 80만 명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들이 무엇을 남기고 돌아가시죠? 보통? 집을 남기고 돌아가시죠. 그럼 80만 명이 살던 공간을 몇 명이 채우러 올라오고 있어요? 40만 명. 자, 그러면 집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 지금 옛날에 80만 명이 태어나다가 지금 40만 명이 태어나니까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값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전체 자산에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 자산의 93%가 부동산하고 기타 자산이에요. 실제로 7%밖에는 금융자산이 없어요. 신문에 나오거나 자료를 보면 20에서 30%를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부채를 감안하지 않고 부채를 빼고 나면 실제 순 금융자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지금 집을 살려고 해요? 팔려고 해요? 다 살려고 하잖아요. 많이 집을 사서 집값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집이 남아돈다, 모자란다? 남아돈다. 그러면 집값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우리 시골 집값, 농촌에 있는 집값들을 보시면 돼요. 30년째 안 오르잖아요. 30년째. 자,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이 뭐냐면 우리 가계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저처럼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 놓고 나한테 어떤 영향,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 다 오면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양병원이라는 요즘에 제일 많이 우리 사회에서 생기는 그 간판이 요양병원,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사업하시고 싶으시면 치킨집이라든가 맥주집 하지 마시고 요양병원과 관련한 그 업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엄청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30만 명, 20만에 30만 명 태어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요양병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한 60만, 70만, 80만 명이 연세를 드시는 공간에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78이신데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요양원 가는 거예요. 제발 요양원 안 가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에요. 거기 들어가시면 돌아가셔서 나오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이제 자산관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요양병원을 가서 이렇게 쫙 봤어요. 그랬더니 요양병원이 과거 10년 동안 한 20배 정도 20배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20배 늘었으니까 침대 수는 한 30배 늘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늘 거예요. 더 늦는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이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에 한번 가가지고 침대를 쫙 쳐다봤어요. 이 침대에 오시는 이분이 어디에서 오셨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사장님한테. 여기 있는 그 경산에 있는 되게 큰 요양병원이 양지요양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있는 제가 아는 분이 거기를 그 인수를 하셔서 오픈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그 이사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오시긴 모르지 잘. 아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오셨을까요? 자기 방이나 집에서 오셨겠죠. 방 한 칸을 차지하거나 집 한 칸을 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침대 위로 올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침대 하나가 바로 주택 보급률하고 똑같고 주택 한 채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요양병원 침대 수만큼 앞으로 사람들이 요양병원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아직도 모자라거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8%, 110%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지금 많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연세 드시면서 요양병원으로 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주택 가격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제 장인어른하고 서울에 있는 집을 무조건 팔겠어요. 우리 장인어른. 우리 장인어른이 올해 73살이시거든요. 근데 집을 파시려고 하시겠어요? 안 파시려고 하시겠어요? 파시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작년에 우리 그 최경환 장군께서 LTV DTI 하면서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을 펴길래 얼른 팔아버렸어요. 그전에 팔려도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내 자산하고 아니면 내 그 상황하고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거는 어떤 특정 회사를 제가 비난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가를 그 가격을 보지 마시고 이 흐름을 보세요. 이 흐름, 포스코라는 주가
아까 현대중공업 이렇게 돼 있죠. LG화학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돼 있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주식 가격들이 오르나요? 내리나요? 다 내리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예요? 안 좋은 회사예요? 엄청 좋은 회사예요. 우리 그 자녀분들을 이 공간으로 들여보내려고 우리 그 선생님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으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막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졸업해서 취업 재수할 때까지도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이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대기업이라는 회사들이, 그 좋은 회사들이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주로 건설, 화학, 소재 산업이라고 하는데 해운, 조선, 뭐 이런 그 금융,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뭐 정말 고전을 넘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사회가 뭔가 일어나고 있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옛날에 주가가 떨어지면 반드시 올라가서 그 매매 차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경기 순환주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경기 순환주기가 잘 발표가 안 돼요. 이상하죠? 자, 그러면 부동산을 한번 보실래요? 부동산이 이게 1986년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맞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는? 여기가 유명한 그 분당이잖아요? 분당에 있는 집값이 지금 분당에 14억 하는 게 8억. 자, 여기만 그런지 아시죠? 여기 가면 평촌에 11억 하는 게 지금 6억. 그리고 여기 말고도 일산 뭐 이런 데들이 전체가 지금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보셔서 이건 실거래가 지수 추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아셨어요? 작년에 지금 반짝 잠깐 오르는 거. 우리 사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부동산을 집을 사놓기만 하면 엄청나게 올라서 우리 그 부모님들은 다, 어른들께서는 다 집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요즘에 서서히 좀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아, 진짜. 그러다가 이제 작년 올해 좀 거래가 돼서 팔리니까 사람들이 좀 속통이 튀었는데, 요즘에 근데 많이 샀던 사람들은 누가 많이 샀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사셨어요? 젊은 사람들. 자기 돈 가지고 샀어요? 아니면 그 빚을 가지고 샀어요? 전부 다 빚내서.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일인 거죠. 자녀분들 혹시 굉장히 삶을 어렵게 만드시려면 빚내서 집 사겠어요. 자녀들 평생 어렵게 살 거예요. 자, 우리 사회가 보면 예전에 이 금리 보시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 은행에서 나온 이 자료거든요. 대형저축이 36%, 상호보금 27%, 금전신탁 25%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몇 %예요? 1%. 뭔가 사회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뭔가 우리 사회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해도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나요? 잘? 의원님 잘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안 되시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에서 이제 관리의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포기하시고 딱 있는 돈 지키는 그 정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 누군가가 돈 더 준다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위험. 예전에 우리 그 뭐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동양 그 종국 사태라든지 이런 거 보셨잖아요. 보통 이자율이 3-4% 하는데 6-7% 주는 채권들은 나중에 가서 보면 꼭 뭐가 생겨요?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욕심을 내시라고 보시면 어렵고, 지금은 주식이 싸졌다고 해서 주식을 함부로 사시거나 이러시면 그 지붕 밑 1층 밑에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1층 밑에 또 지하 2층이 있고 여기가 바닥이 되었던 또 지하 3층도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주식들은 또 막 10배, 20배씩 올랐어요. 그게 뭔지, 어떤 회사들이 왜 그렇게 오르는지. 대표적인 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중국에다가 중국에서 이 화장품이 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렇게, 오리온 초코파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막 10배, 20배씩 주가가 막 오르거든요. 그런 그 대들은 살아났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기를 바라는 그곳은 지금 아주 심각해요. 최근에 뭐 그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빅3 어떤 해운 그런 데들 보셨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들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부모님하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콘서트니까 이 자료는 정말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축을 한 20% 정도씩을 했어요.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중산층이야. 나는 살기 걱정 없어. 나는 행복해. 이때는 돈을 많이 썼을까요? 적게 썼을까요? 사람들이 돈을 적게 썼죠. 적게 쓰고 많이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이후로는 우리나라 지금 저축률이 평균 3%에 머물러요. 자, 지금은 돈을 많이 쓴 2000년 이후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거는 행복하려고 쓰는 거예요? 불행하려고 돈 쓰는 거예요? 밥 한 끼 비싼 거 먹으면서 5,000원짜리 먹으면서 행복했는데 만원짜리 먹으면서 나 불행해져야지 하면서 밥을 드세요? 더 좋은 거 먹으면서 행복하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행복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이거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오늘에 살아요? 내일에 살아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왜? 내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고.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해요? 좋은 데 취직을 하려고. 왜 좋은 데 취직을 하려고 해요?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연봉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축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소비는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나는 소비한다고로 존재한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소비한다고로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비를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해야만 되는데 저축의 학문적 정의가 뭐냐면 저축의 학문적 정의가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행위를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는 오늘의 삶이고 저축은 내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금방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저축률이 몇 %나 되세요? 라고 여쭤봐서 저축률이 10% 미만이다. 이건 미래가 없어요. 보나 마나요. 이분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미래 못 되고 잘못하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전화번호 등록해놓고 전화번호 받으면 안 돼. 전화를. 저축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을 사랑하시거든 저축률을 30% 이상으로 무조건 만들게 하세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저축률 낮은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버려야겠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뭘 먹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축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뭔가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아까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인구 구조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인구 구조는 예측일까요? 결과일까요?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우리 어머니 지금 연세가 한 45살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어머니 30년 뒤에 나이를 제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어요. 지금 45살이기 때문에 30년 뒤에는 75세예요. 맞죠? 제가 서울대 박사거든요. 서울대 박사 정도 되니까 이걸 알잖아요. 인구 구조는 예측이 아니에요. 그대로 가는 결과예요. 결과. 자꾸 이걸 예측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 이제 우리 고령사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미취업이나 뭐 이런.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대한민국이 태어난 게 자랑스럽고 정말 저는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회의 역동성 지수는 뭐하고 뭐에 의해서 결정됐냐면 생산량하고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고 얼마나 많이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신 소득 절벽을 맞으신 분들이 1년에 80만 원, 평균 연봉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직장이니까 8천만 원 이렇게 놓고 보면 새로 진입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몇만 명? 지금 70만 원. 연봉이 얼마예요? 그 미취업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연봉 평균 연봉 2천만 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비와 이런 것들이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 골이 깊어져요? 아니면 뭔가 개선이 돼요? 아까 인구 구조에서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어려워. 앞으로 계속 어렵다고 하고 우울한 얘기 많이 나오고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잘 보시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을 가질까? 첫 번째, 제가 이제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있는 거예요. 중간고사가 우리 자녀분들에게 뭐를 하게 하냐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게 해요. 자,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생인데 자기가 언제 여행 가고 자기 남편을 언제 죽이고 자기가 언제 중국까지 나와요. 이걸 학생들한테 하게 해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고 연봉을 얼마 받고 언제 벌으려고 여행을 어디로 가고 결혼을 누구랑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얘는 누구랑 얼마를 낳고 이런 생애 설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저축을 어떻게 할 건지 죽을 때 내 자산이 얼마인지까지도 계산을 해보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로 서로의 삶을 발표하게 하거든요.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녀분들도 꼭 한번 해보게 했어요. 그럼 정말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소비의 이 패턴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쓰시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로 베이스 싱킹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차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차로 인해서 차 한 대를 가지고 인해서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그건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의 크기가 너무 커요. 그 집의 크기를 반으로만 줄이면 앞으로 있는 남은 인생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그 큰 방들을 갖다가 짓고 자니 막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앞으로는 어차피 큰 집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작은 집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지금 17평 이하로 줄이세요. 그러시면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차액을 가지고 연금을 들으시는 게 자녀들한테도 부담을 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리고도 연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17평, 15평짜리를 가지고 연모기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부모님께서 30평, 40평, 50평에서 주택연금을 거시면 자녀분으로부터 절대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결이 안 돼요.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지만 금액만 좀 줄여도 실제로 내 집에 살면서 연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들은 자료를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그 팀에다가 공유를 해놓을 테니까요.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모기지로는 하시려면 17평 이하에다가 하시라. 큰 집에다가 하셔가지고는 결국은 재산세하고 관리비가 더 먹는다. 큰 집에서 연모기지로 걸면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여기가 어디겠어요? 제 양평에 있는 제 전원주택이에요. 저 시골에서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우북리 111번지로 쫙 한촌에서 하나도 없이 와가지고 저축 엄청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장인 장모님 붙여드렸어요. 지금 장인 장모님 여기 살고 계셔. 우리 어머님 순창에서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아들 낳아봐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들 낳으면 필요 없죠. 멋지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뭐냐면 우리 서울시에서 주최해서 죄송한데 서울시가 사람 살기 적절하지가 않아요. 서울시가 아주 고통스러운 동네예요. 서울이라는 동네가. 그런데 만약에 양평으로 제가 한 30-40분만 밖으로 나가잖아요. 천국이에요. 천국. 서울에서 사는 돈에 3분의 1만 가지고도 여기서는 한계처럼 살 수 있어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말로는 제가 장인 장모님한테 져드렸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 여기서 봄이면 전부 다 뭐를 키워요? 나무들이네 뭐네 이런 것들 잘 듣고 지금도 저희 딸내미는 거기에 가서 있는 학원을 안 보내니까 거기에 가서 방학 동안 내내 보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온갖 야채가 다 나오죠.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개 풍수들보다 제가 훨씬 좋은 거 먹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농약 안 하고 비료 안 하는 농산물들을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닭 키워서 알 먹고 닭 잡아먹고 염소 키워서 염소 해가지고 염소 즙내 먹고 염소 고기 먹고 돈이 하나도 안 나요. 정말로. 한번 그래서 남자분들은 돈 떠나고 싶어 하는데 누가 반대해요? 우리 여기 계신 사모님들 나중에 아주 잘못하면 고통스럽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모님들께서 반대하세요. 따라가셔서 계시면 우리 장인장모님께서 훨씬 더 건강하시고 활기차시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분들 한 번 불러서 여기서 삼겹살을 먹어주면 최고예요. 그때 그리고 저는 우리 장인장모님한테 제 신용카드를 그냥 백지수표를 드렸어요. 아버님 마음대로 쓰세요. 여기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생색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생색을 하나도 안 쓰셔. 자 그리고 집에서 시작하고 집으로 끝난 노후인데 어떤 기초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아주 좋은 노후 준비 방법이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약 한 3, 4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여기가 오늘의 해결책이에요. 제가 대안이 없으면 여기 나왔겠어요. 우리나라 어렵다, 앞으로 취업할 데 없다, 정말 힘들다 하는데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시장은 전체 세계에서 2%밖에 차지 않아요. 이제는
투자가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980년, 90년대 같은 그런 공간을 사지고 엄청 많아요. 정말 그리고 투자자들도 많고 앞으로 그 사회는 막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막 20대, 30대 뛸 수 있는 그 국가들이 열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눈을 가지고 여기서만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아웃다고 하는데 조금만 세상을 넓혀보세요. 자, 일본의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그게 이제 1980년, 90년대 그 대표적인 해외 투자를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게. 자, 보세요. 제가 신한은행을 1982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30배는 벌었을 거예요. 일본 그 제일교포들이. 그리고 뭐 우리 그 알잖아요. 여기 입에서 삼성전자, 제일교포들이 투자해서 롯데, 뭐 여기 제일교포가 만든 회사잖아요. 여기는 한 10,000배 벌써요. 10,000배. 우리나라와 같은 그 1980년, 90년대에 들어왔던 데들이 다 그렇게 벌었어요. 다 보세요. 신세계 어디든지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산율이 2.00대인 나라,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1인당 GDP도 낮은 나라, 이런 GDP도 낮고 인구 구조도 굉장히 좋은 나라. 자, 보세요. 그 앞으로 어려워질 나라, 대한민국, 일본, 독일, 어려워질 나라잖아요.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다 밑이 없잖아요. 밑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뭐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해하시죠? 이런 나라들에 나는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나라들.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미얀마. 제가 지금 굉장히 이 자료들을 다 누구랑 만든 거냐면 학생들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학생들에게 니네들이 살아갈 공간이 여기보다는 여기서 졸업을 하고 나면 꿈을 갖고 나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지금 인도입니다. 인도. 여기가 잘 안 보이시는데요.